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많이 즐거웠습니다. 들려주셨죠. 우리 언어 감수성 한번 잘 키워보자 이 이야기 네. 했잖아요. 우리가 네, 네. 왜 필요한지도 얘기하고.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한국어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 그러나 딱딱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늘 만나는 네. 왜 그랬을까? 이 이유들이 사실은 다 네. 언어와 관련이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네. 그 말씀 제가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네. 우리가 이제 뭐 언어 감수성 이야기를 하다가 네, 네.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네. 서운해지거나 네. 아니면 뭔가 욱하게 네.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말. 네. 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하거든요. 네. 존댓말 반말이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존댓말 반말을 포함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어 화자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거든요. 네. 한국어를 들여다보면 한국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공손성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메리카노도 나오시잖아요. 아메리카노가 나오시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도 나오시는데 예. 반말을 한다?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러네요. 사물도 존중을 받는 것 같은데 정작 사람들은 사람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존중받지 못한다? 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반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특히 네. 누군가로부터 반말을 들었을 때 네.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먼저 그 반말을 하려는 의도 속에는 네. 서열을 정리해서 네.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네, 네. 내가 너보다 연장자다. 네. 더 많이 알고 있다. 네. 이런 관계의 정립을 하려는 네. 그 심리? 네. 그런 게 기저에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나이를 이렇게 먼저 파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난히 우리 사회가 좀 더 심하죠?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한 150년 전에는 나이가 중요했을까요? 반말과 존댓말을 가르는데? 한국 사회에서요? 네. 200년 전? 150년 전?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신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신분제 세계관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 윗사람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 아랫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어려도 하더라도. 그럼요. 예. 아씨 하면서 존댓말을 들었죠. 그렇습니다. 횡랑어멈이 아무리 70대, 80대라도 아씨가 아무리 5살, 6살이라도 아씨, 애기씨 하면서 존댓말을 썼죠. 네, 네. 횡랑어멈은 반말을 들었고요. 네. 그런데 그 신분제 사회가 붕괴되면서 세계관이 조금 달라지면서 네. 나이가 높은 사람, 윗사람을 가르는 어떤 게 된 거죠. 장유유세의 세계관이 덮어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높은 사람, 윗사람, 손윗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민주사회잖아요, 지금. 네. 신분제를 없앤 건 모두 다 평등하기 때문에 신분제를 없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은 높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한국어는 계속해서 예. 문장 하나를 마칠 때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따지게 하는 네. 이런 문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년 전에는 신분이었고 그 이후에는 나이였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한국어를 물려줘야 하는데 과연 계속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다. 이 세계관을 과연 물려줘야 하는가. 네.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라는 그러네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되게 흥미로운 네. 이야기 중에 네. 2022년에 영국 BBC 트래블에서 네, 네. 나온 글인데 네. 대한민국을 여행지로 소개하면서 네.
Where asking someone's age isn't rude. 네. 나이를 물어도 무례하지 않은 곳. 맞습니다. 서로 한국이 소개되기도 할 정도로 네. 우리나라에서 너무 흔하게 그쵸. 서로의 나이를 물으면서 네. 서열 정리에 들어가기에 바쁜 그게 이제 우리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어떤 유교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유교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한국어의 특징도 숨어 있어요. 한국어는 이제 2인칭 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이게 2인칭 대명사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2인칭 대명사를 어떠한 관계든지 문제 없이 한 가지로만 다 쓰고 있어요. 유로 쓰는 그렇죠. 거죠. 예. 아버지에게도 유해도 되고요. 네. 할머니에게 유해도 되고 선생님에게도 유해도 되죠. 뭐 친구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그래서 2인칭 대명사를 기준으로 할 때 전 세계 언어를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은 207개 언어 중에서 한 136개 정도가 되는데 그게 영어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은 2인칭 대명사를 쓰는 언어입니다. 네. 두 번째 유형은 그 유형이 2가지가 있는 언어예요. 네. 불어 같은 경우죠. 가까운 사이에선 뚜라고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좀 격식을 차리거나 아니면 처음 만났거나 이렇게 공손성을 드러낼 때는 브라는 2인칭 대명사를 쓰죠. 네네. 그래서 2인칭 대명사가 관계에 따라서 2개로 나뉘어지는 언어가 있습니다. 예. 또 세 번째는 타갈로그어, 뭐 독일어도 그런데 3가지 이상이 있는 2인칭 대명사가 관계에 따라서 이런 언어가 있는데 네 번째 유형이 가장 적어요. 네. 그게 한국어 같은 한국어인가요? 유형인데 예. 너를 너라고 하지 못하는 언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박희진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친구도 아닌데 예를 들면 제가 만나자마자 너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나쁘죠. 너 그죠? 당신 지금 당황해서 네. 매우 나쁘죠. 당신 예. 그러면 네. 어때요? 그 다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싸우자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은 너의 높임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되죠? 이게 한국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공손함을 드러내야 되는 대상에게는 2인칭 대명사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2인칭 대명사 대신에 다른 말을 써야 되는데 예. 이름을 불러도 안 되죠. 박혜진 기분 나쁘죠. 지영 기분 상당히 저는 괜찮은데 만나자마자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을 안다손 치더라도 그러네요. 이름만 부르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름도 못 부르고 2인칭 대명사도 못 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신 부를 말이 필요하고 그게 호칭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의 직업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호칭어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에서 굉장히 다양한데 아까 만나자마자 나이를 묻는다고 했는데 예. 그게 서슴지 않은 나이가 있어요. 어린 나이.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너 몇 살이야 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거는 친구가 되기 위한 절박한 심정이에요. 친구가 되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관계를 맺기 어린 위해서 아이일 말을 경우에. 그렇죠. 예. 그런데 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런데 학습한 거는 가족관계 호칭어를 확대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성별과 연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살이야? 나는 5살, 저쪽은 6살. 예. 그럼 나의 성별은 여성, 상대의 성별이 여성. 그럼 언니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5살이면 야 이렇게 불러도 되는구나. 네,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호칭어를 결정하는데 그 호칭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가장 다양한 호칭어를 가지고 있었던 게 가족관계 호칭어거든요. 네. 언어는 과거의 산물이잖아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현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칭어의 메뉴에 가장 다양한 게 가족관계 호칭어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연령대다 그러면 동기간 호칭을 쓰고요. 네. 그다음에 한 세대 위다 그러면 아주머니 아저씨를 쓰는 거죠. 그럼 2세대 위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호칭어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대의 성별과 연령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성별은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성별 고정관념이 있는 외형을 해야 안심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호칭을 바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별 고정관념의 외형을 막 이렇게 따지거든요. 네. 왜 여자인데 머리가 짧아? 왜 여자는 머리가 짧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별은 보고 알 수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니까 내가 보고 알 수 있지 않은 성별의 외양을 했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문제들을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은 보고 알 수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연령을 보고 알 수 있는 한 세대 위, 두 세대 위, 아랫세대 이런 연령을 물어볼 필요가 없지만 네네. 동기간은 몇 살인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게 연령을 통해서 가족관계 호칭어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게 이제 현재라면 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뭐 직업이 생기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만나자마자 그 직업이 생길 경우에요. 예, 뭘 주잖아요. 아, 명함이요. 그렇죠. 예. 명함을 왜 교환할까요? 그 호칭 정리를 맞습니다. 예, 명함 타이틀로 정하기 위한 그렇죠. 거죠. 명함에 박혜진 아나운서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아나운서라고 부르면 되는구나. 신지영 교수 그러면 교수라고 부르면 되는구나. 네. 신지영 변호사 그러면 변호사라고 부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부장 이러면 신지영 부장님이라고 부르면 되는구나. 그래서 명함을 교환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명함이 없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직업도요. 이거를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 한국어는 정말 한국 사람들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인 게 네. 우리가 호칭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호칭어가 되는 직업이 있고요. 그렇죠. 안 되는 직업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가수는 호칭어가 못 되죠. 그렇죠? 그러네요. 배우는 점점 호칭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지영 가수님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네. 신지영 배우님은 최근에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쓰죠. 네. 그런데 과거에는요. 배우는 존중받지 못한 직업들은 호칭어가 되지 못했어요.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그 호칭어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 문화까지도 읽을 수 있네요. 진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심사위원을 소개하는 것만 봐도요. 80년대 미스코리아 심사를 보면 네네. 제가 왜 그거에 주목하냐면 어릴 때 미스코리아 그 선발대회 그걸 보면서 심사위원을 이야기하는데 심사위원 이름 뒤에 님을 붙이는 걸 처음 들었어요. 네네. 신지영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님이 호칭어가 되네. 그때는 뭔지 몰랐지만 되게 주목한 기억이 나가지고 네네. 제가 옛날 거 다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왜냐하면 거죠? 호칭어가 되는 직업도 있고 안 되는 직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누구는 씨를 붙이고 누구는 호칭어를 붙이고 이게 어려우니까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너무 흥미롭네요. 저는 이 나이를 상대에게 물어보고 네. 하는 이유가 네. 이게 호칭어 정리라는 개념에 이르기 전에는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서열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빨리 나이를 확인해야 하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언어의 문제가 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서열이라고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건 결국은 호칭어도 서열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호칭어를 결정하면 존댓말 반말도 같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존댓말 반말은 사람의 서열을 결정해서 그렇죠. 이제 말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서열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나이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네.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묻는데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무례하지 않아. 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은데 외국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 만났는데 아직 친하지도 않은데 몇 살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물어보지? 그게 왜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네. 그런데 그게 중요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되는 건 과연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 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태어나자마자 1살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나이를 먹는 거. 네네. 이게 이제 세는 나이인데요. 네. 이 세는 나이를 쓰고 있는 나라는 한국어 문학부권밖에 없어요. 아, 정말인가요? 네. 사실은 이게 중국의 전통이거든요. 종주국이 중국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음력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다 같이 나이를 먹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공통적인 문화였어요. 네네. 중국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만 나이가 도입되면서 서양 그 달력이 나오면서 또 만 나이를 또 서양에서는 쓰니까 이걸로 통일을 했죠. 네네. 그런데 한국만 여전히 쓰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만 나이 통일을 언제 했죠? 한국에서?
얼마 전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예. 1962년 1월 1일 날 만 나이로 통일한다가 시행이 되었어요. 이미요? 이미요. 만 나이 통일법이 다시 만들어진 게 23년인데 네. 2023년이었잖아요. 예. 61년 전에 이미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법적인 나이는 다 만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법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만 나이를 써라 해도 그래서 1961년 12월 이제 말 기사를 보면 내년 새해부터 만으로 나이를 통일한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네. 1월 초에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다 1962년 1월 3일자 조선일보 예. 가십 기사를 보면요. 네. 사람들이 이제 한두 살씩 어려졌다고 너무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2023년엔 비슷한 그렇죠.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또. 그렇죠. 예. 61년 전에도 만세 했는데 와 젊어졌다. 네. 60년 이후에도 만세 하고 있는데 현재 만 나이를 쓰는 사람들은 40%가 안 돼요. 네. 아직도. 네. 그리고 최근에 몇 살이세요 하면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만 나이로 보통 요즘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만 나이 세는 나이를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 몇 년생이라고 말합니다. 아. 말이 달라졌어요. 그러네요. 복잡한 거예요. 네, 네. 그러나 여전히 세는 나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법은 이미 다 만 나이로 통일을 했고요. 네. 만 나이 통일법의 실체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한자로 쓴 걸 한글로 바꾼 거, 네. 법조문에. 예. 그다음에 만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명시한 거. 과거에 없었던 거. 신구 대조표를 보면 정말 아무 실체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1962년 1월 1일 날 민법이 개정돼서 통과되면서 그러니까 그 전해 민법이 통과되면서 62년 1월 1일부터 만으로 나이를 통일을 했거든요. 법적으로는. 네, 네. 시행이 된 거예요. 예. 그걸 모르고 있었던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하지 그렇죠.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 이게 언어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났는데 몇 살이세요? 몇 살이야? 그랬더니 7살이에요. 나 6살이에요. 그러면 언니 이렇게 해야 되죠. 네. 내일 제가 만 나이로 해가지고 7살이 됐어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색하니까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안 되고 네.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되냐면 모두 다 함께 나이를 먹어야 만났을 때 나이 차이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세는 나이를 문화적으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네. 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그럼요. 이 나이가 우리의 언어의 문화까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럼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네. 만 나이 통일법이 이제 시행된다고 하고 뭐 법을 만들겠다 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만들 법이 없거든요. 네,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처벌법을 만드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안 쓰면 처벌하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말도 안 되는 법이 사실 통과된 거죠. 네. 사람들은 또 속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문화적인 문제고 그래서 네. 과연 우리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존댓말 반말 중에 반말을 막 써도 되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게 맞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생각을 그대로 물려줘야 하는가? 이거를 질문하면서 문화를 바꿔야 할 문제지 네.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질문 엄청 준비해뒀는데 지금 거기에 푹 빠져 있어 버려서요. 음악을 네. 일단 듣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용우의 영빈가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우의 영빈가 듣고 왔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언어 문화를 바꿔가야 한다는 것인데 네네. 과연 이렇게 그 관습화된 네. 이 언어 문화를 네.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네요. 사실 언어는 우리가 배울 때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회적 약속에 불과해요. 그 약속 누가 만들죠? 우리가 만들죠. 만드는 거예요. 예. 150년 전에는 신분제 세계관에서 그런 약속을 정했고요. 네. 또 그 신분제가 없어지면서 장유유서 세계관 때문에 그런 약속을 정했다면 앞으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다 바꾸자. 저는 그걸 언어의 높이뛰기라고 하는데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 담겨 있는지 보고 그거를 안 담겨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바꾸자. 네네. 약속을 바꾸면 돼요.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있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네네. 과거에는 국민학교였죠. 예. 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냐면요. 한국 식민의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죠. 초등학교로 바꿨어요. 일본의 잔재를 없애서 그럼요. 해서. 예. 약속이기 때문에죠. 터키는 하루아침에 트르키예가 됐잖아요. 네네. 약속을 바꾼 거예요. 네. 저 약속을 바꾸고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한다. 그러니까 바꿀만 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이렇게 바뀐 걸 해야 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왜냐하면 입에 붙은 말을 떼고 새로운 말을 붙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어렵다고 우리가 귀찮다고 다음 세대에게 또 이거를 물려줘서 그들을 귀찮게 하는 거. 이게 과연 어른스러운 태도일까. 네네. 그리고 정말 내 입에 붙은 말을 떼고 아무리 힘들어도 새로운 말을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잘 담을 수 있겠다. 거기에 동의한다면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어요. 네, 네.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는 지금 훨씬 그 모르는 사람에게 막 함부로 반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줄었잖아요. 네네. 그러네요.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네. 보통 이제 20대 초중반에 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네네. 이제 많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네. 때 뭐 중장년층의 어른들이 네. 주문을 하러 오면 네. 아메리카노 그렇죠. 한 잔 갖고 와봐. 뭐 이런 그러니까요. 식의 반말을 그럼요. 많이 썼었는데. 호칭도 어이 이런다든지 네. 야 아주 막 거침없이 옛날엔 그랬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네네. 근데 재미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사실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말씀하셨듯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특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반말하는 손님들. 네네. 이게 가장 힘들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70대 손님한테 이제 반말을 들었어요. 네. 뭐 이렇게 담배를 주문하는데 뭐 이렇게 반말로 담배를 주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반말로 응대를 했어요. 2만 원. 네. 본 것 같아요. 그 기사 보셨죠? 네, 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말을 했는데 70대 손님이 노발대발을 한 거죠. 네. 어디서 아들보다 어린애가 반말을 하느냐. 근데 막 욕설이 오가면서 오간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이제 70대 손님 막 욕설을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했고 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어요. 모욕죄로. 70대 그 손님은 법에서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모욕죄가 성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됐습니다. 됐어요? 네. 예, 뭔가 바뀌고 있는 거네요. 바뀌고 있는 거죠. 네.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굉장히 심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욕설도 하고 막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이러니까 모욕죄로 기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50만 원 벌금형을 이제 받았는데 이 70대 손님이 너무 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뭘 항소를 잘못했냐 했어요. 이거죠. 예. 그런데 2심에서도 확정이 됐습니다. 50만 그래요. 원. 예. 이렇게 세상은 변하는데 세상의 변화를 못 맞추는 거 어른스럽지 못한 어른들이 아닐까 네.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어른이라는 개념을 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고 네. 세월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네. 어른은 아닌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른이면 예. 어른스러워야죠. 맞습니다. 네. 우리 한국어를 좀 잘 들여다보면 또 네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연령, 권력 지금 네.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런 표현들이 꽤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정의를 한번 내려볼 테니까요. 이게 어떤 말에 대한 정의인지 우리 듣고 있는 네. 청취자들께서 한번 알아맞혀 봐 주셨으면 네. 좋겠는데요. 네.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제 의사를 나타냄 또는 그 말. 이거는 어떤 단어를 풀이한 말일까요? 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도 되죠. 그렇죠. 네, 사실 그래도 우리는 되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풀이를 가지고 있는 말은 놀랍게도 말대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놀랍죠? 네. 그런데 말대꾸라는 말은 연령 권력을 전제해요.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요. 말대꾸 하지 마는 되죠. 네. 하지만 말대꾸 하지 마세요는 가능한가요? 그렇게는 안 하죠. 안 하죠. 존댓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 이런 말들이 우리말에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말대꾸 하면 어떻게 되죠?
혼나죠. 혼나고 이런 사람은 괘씸하고 괘씸하죠. 당돌하고 예. 버릇없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들 제가 쓴 괘씸하다, 당돌하다, 버릇없다, 예의 없다 이것도 다 존댓말이 되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은 다 예의가 있는 거죠.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의가 없으세요 이런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아. 일방적으로 소위 나이가 많은 사람, 예. 연령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예의를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네. 그 뭐 일상에서 굉장히 흔하게도 우리가 연령 차별 관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것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유 나이답지 못하게. 맞아요. 예, 이런 말. 나이가 몇 살인데 예. 그러니까 자꾸 나이를 의식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성인인데 네. 애들이라는 표현을 아. 듣는 경우가 많죠. 네네네. 우리 애들이 말이야. 기업체 사장이 아, 그렇죠. 우리 애들이 네네. 우리 애들이 누구죠? 집에 있겠죠. 아, 집에 있겠죠. 근데 네. 회사도 있네요. 그러네요. 하급자들을 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어떻게 표현하죠? 걔네들이 말이야. 아. 외국 애들은 말이야. 애들을 붙입니다. 네. 그 애들이라는 연령 권력이 낮은 사람을 그러니까 외국인 차별, 연령 차별, 그다음에 이 직급 차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애들이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구나. 그러네요. 예. 이걸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우리 학생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이요?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다. 아. 그래서 내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지 말고 옆에서 공부하자. 네. 옆에서 하자.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우리가 수직적인 사고가 언어에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쓰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는 네. 한번 나의 언어 습관이 네.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네. 좀 잘 들여다보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이 외에 한국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또 언어학적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칭어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호칭어를 들여다봐도 우리 사회가 그대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칭어가 될 수 있는 말이 있고 호칭어가 될 수 있는 직업이나 네. 이런 게 있고 없는 직업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중년의 여성이 있는데 그 전통시장에 예. 있다.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그분에게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아주 쉽게 아줌마가 아줌마라고 나오죠. 하죠. 예. 그런데 소위 명품관 네. 그러니까 아주 고급 매장이에요. 네. 중년의 비슷한 연령의 여성이 있어요. 그분에게 판매원에게 뭐라고 할까요? 판매원에게 아줌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하는 어렵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호칭어를 들여다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다 나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언어를 들여다보면 다 들려요. 네. 다 보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아동의 인권과 성인의 인권을 보면 그 그룹이 누가 더 반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은가로 다 표현되거든요. 아동과 성인, 아동이 훨씬 더 반말을 많이 들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네. 여성과 남성은요. 여성. 그렇죠. 여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음. 택시를 탔다 갑자기 그냥 막 반말을 한다. 네. 지나가다가 어떤 어르신이 반말을 하는데 이 어르신이라는 말도 어르신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재밌는 건 1998년에 이 노인의 해를 맞아서 네. 이 노인이란 단어가 듣기 불편하니까 그렇죠. 당사자로서는 노인 말고 다른 말이 없을까? 해서 공모에 1등한 말이 그게 어르신이었어요. 어르신이군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는 어르신 너무 싫어합니다. 어르신. 그리고 아가씨들은 아가씨라는 말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왜 아가씨에게 아가씨라고 하고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라고 하고 아저씨한테 아저씨라고 하는데 왜 싫죠? 그 호칭에 담겨 있는 뉘앙스? 네. 그것이 별로 존중하는 의미가 없어서이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 갔어요. 예. 여성의 젊은 여성이 이제 창구에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네. 근데 그분에게 호칭을 아가씨, 언니야 이런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네. 한때 문제가 됐고 지금도 사실은 듣기 불편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호칭어라는 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상대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가씨 그러면 나는 당신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성. 젊은 여성으로 생각하는 거야. 네. 그거는 불편하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호칭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그러면 나는 당신이 일정 나이 이상의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만 보여 불쾌한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불쾌하지만 왜 불쾌하는지를 더 언어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존중받는 사람들의 말이 오가는 네.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언어와 사회 그리고 이 호칭의 문제와 그 연령 권력 굉장히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대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면서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고 정말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대화의 문제점이 뭘까요? 대화 요즘 굉장히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대화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말을 주고받는 게 대화거든요. 근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죠. 그렇죠.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요새 유행어 있잖아요. 티키타카. 네. 주고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친한 사이에 대화를 할 때 얼마 만에 한 번씩 말 차례, 그러니까 내 차례, 남의 차례, 내 차례, 남의 차례 이렇게 주고받는데 평균 몇 초 정도에 왔다 갔다 할까요? 친한 사이에. 시간을 잴 수도 없고 그거. 저희는 이제 시간을 재거든요. 직접. 그렇습니까?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면 뭐 한 20초? 2, 30초? 평균 5초입니다. 5초요? 5.4초. 네. 그렇게 짧은가요? 5초 정도 됩니다. 네. 너무 놀랍죠? 놀랍네요. 물론 긴 대화를 할 때 길게 말하기도 합니다. 40대의 여러 사람들을 이제 녹음해가지고 분석한 결과, 그 다음에 이제 10대 분석하고 20대도 분석해봤는데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랬을 때 같은 또래 말의 경우에 친한 또래 말에서는 길어봤자 100초를 넘지 않아요. 85초? 네. 그런데 아마 연령 권력이 다르거나 아니면 권력 관계가 확실할 경우에 확실할 경우 수직적일 때 한쪽이 굉장히 길게 말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대화일까? 대화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주고받아야 되고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만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대화가 아니라 인터뷰죠. 그건.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역시나 연령 권력과 연관성이 있는데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번뜩 떠오르고 그쵸. 또 사 내에서 그 기업 내에서 예를 들면 사장이나 소위 부장님들 부장님들이 다 모여봐 해가지고 자 대화하자. 오늘 회의에 대해서 대화하자 해놓고 본인이 한 20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상대를 수평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가. 정말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그리고 사원들과 정말 대화를 하고 싶은 사장님이라면 그렇다면 상대를 수평적으로 설정하고 그렇다라는 걸 상대가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중요하지만 상대가 하는 말을 듣기. 이 듣기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대화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근데 대화에서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청은 결국은 듣는 거니까 듣지를 잘 못하니까 경청의 방점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예의는 경청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예의가 또 경청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예의는 뭘까? 저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예의는 발언권을 나눠주는 거. 왜냐하면 발언권은 권력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권력자가 말을 합니다.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래요. 권력자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이면 발언권이 세게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나의 발언권을 그냥 상대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독백을 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라면 네네. 상대에게 발언권을 나눠줘야죠. 그 발언권을 나눠준다는 말이 사실 저같이 진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맞습니다. 익숙한 언어 습관이어서 그렇게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특히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분배하지 않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도 대화가 하고 또 상대가 예. 그 권력을 너무 의식해서 말을 안 하고 계속 듣기만 하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악순환이 되는 거죠. 말대꾸가 될까봐 그쵸, 조심스럽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 과연 토론이 가능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예, 어렵네요, 진짜. 그 발언권을 나눠줘야 한다. 발언의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화를 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대에게 발언권을 넘겨줄 수 있을까요? 좀 실질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화할 때. 대화를 할 때 자기가 해야 될 말이 길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길어져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100초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내가 혼자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나? 이걸 좀 의식하자. 생각하면서. 네. 사실 방송을 많이 진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방송을 많이 하지 않아서 물론 문제가 있는 거는 아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100초가 지나가면 지루하거든요. 한 사람이. 네. 너무 말을 잘하지 않은 한. 그래서 사실은 아주 진행의 묘미를 살려서 네. 우리 박 선생님께서 중간중간에 질문도 해주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말씀도 걸어주시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건 아닐까. 네. 예. 우리가 말하기 안 배우잖아요. 안 배우죠.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글쓰기와 했었는데 읽기는 배웁니다만. 그렇죠. 말하기 배워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사실 말하기 배워야죠.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에 가장 좀 충격이었던 거 하나가 요즘 사람들이 실제 대면에서 대화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이 우리 사이에 공감대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 근데 소위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스몰 토크가 맞습니다. 어렵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요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제가 본 기사에서는 이 스몰 토크가 어려워서 학원을 다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건 좀 심각하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언어권에 비해서 특히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권 이런 데에 비해서 스몰 토크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스몰 토크를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잡담이라고 하죠. 잡스러운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이야기로 않은, 취급한다는 거군요. 사실은 스몰 토크라는 말이 스몰 토크를 한다는 건 저는 책에서 그렇게 썼는데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환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가 내 앞에 있다라는 거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맺어가는 기능, 그러니까 상대를 만났을 때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구나. 우리 같이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같이 존재를 확인해 보자. 중요한 말이 아니면 어때? 맞아요. 그렇게. 그러다 중요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이제 한국어에서 호칭하고 존댓말이 그거를 가로막는 것도 돼요. 괜히 잘못 얘기해가지고 불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혹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찍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핵가족에다가 형제 자매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 거의 학원만 보내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너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상의 경험을.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하는지 이것도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네요. 훈련을 못 받으면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장면, 말하기 장면에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경험을 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또래끼리만 얘기하고 다른 세대랑 말을 섞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줬다면 네. 그 사람 다른 세대하고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네요.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네. 거죠. 근데 심지어 이제 갈수록 그 뭐 세대 차이를 느낀다 해서 더 서로 그렇죠. 벌어지고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애써서 그런 실전 대화 속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대화의 달인, 소통의 달인이 되고 싶으면 네. 실수를 통해서 배우자, 네. 경험을 통해서 배우자. 네. 왜냐하면 달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훈련되는 거죠. 그럼요. 네. 실패의 경험에서요. 그렇습니다. 아, 교수님,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나중에 또 만나봐야겠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오늘도 신지영 교수님과 언어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면 말하기를 기술의 측면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관계의 측면에서 고민하고 성찰하며 공부해야 한다. 신지영 교수의 언어 감수성 수업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림의 연주로 바람은 봉봉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